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직도 안 본 사람은 많지만 한 번 보고 그냥 버린 사람은 없다는 이슈 타파 시작합니다. 오늘도 언어마술사 울산의 쓴소리 UPI 뉴스의 김잠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8월 뜨겁게 달궜던 언론중재법 말입니다. 여당이 본회의에서 밀어붙이지 않고 일단 9월로 밀어놨는데 숙려기간을 갖고 더 얘기해보자는 거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뭐 지금 급기야 유엔까지 개입을 했더라고요. 네. 언론 자유 침해 뭐 여러 가지 그 답변을 달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침묵해 오셨죠, 문재인 대통령. 네. 그러다가 뭐 중재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철희 정무수석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서 여야가 일단 합의를 했더라고요. 27일 본회의 상정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여야 파국은 면했다. 그리고 일단 연장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치력이 완숙 단계구나. 협상력이 상당히 뛰어나구나. 저도 애초에 이 파국을 막아야 되는데 너무 여당이 강경으로 치고 나갔잖아요. 청와대 말 안 듣는다는 말까지도 했고 그런데 김기현 원내대표 인내력을 가지고 전술도 잘 짰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결과적으로 현재까지는 김기현 원내대표의 절반승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나. 초기에 강원 양동 작전을 썼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 한다든지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직접 나서라 이렇게 대통령이 끌어들이는 부분, 청와대 압박 부분 그리고 대여 협상은 또 계속 하면서 좀 유연하게 대처했다. 그래서 여야 모두 벼랑 끝 극한 충돌은 피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여당의 퇴로를 조금 열어준 거죠. 명분을 좀 살려줬다고 할까요? 물론 야당도 토론을 뭐 충실히 하지 않았다든지 사전에 그럼 뭐 수정안이라도 준비도 없었냐, 대안 없는 무조건 반대냐 이런 지적들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야 협의적 구성 되면은 정말 이 법이 꼭 필요한지 아니면은 최대 쟁점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자, 배상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게 이제 논의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말이죠. 김기현 원내대표도 불과 3주 정도 기한이 짧단 말이죠. 그동안에 충분한 합의안이 정말 결론이 나올지 자칫 현재 승리에 도취되어 있다가는 독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할 수 있는 지금 기간은 숙려라고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양날의 금과 같은 김기현 원내대표에게는 또는 국민의힘에게도 있지 않을까 좀 우려도 됩니다. 지금 김 기자는 김기현 원내대표의 절반 승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 70% 승이라고도 말씀드리고 싶긴 했습니다만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뭐 전술, 전략 또는 뭐 협상력 또 정무적인 그 끌어가는 힘 그리고 강원 양면 작전을 적절하게 잘 구사했다. 그리고 크게 뭐 힘을 안 빼고도 일단은 여야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 그것은 높이 평가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합리적인 의심하면 지금 이제 김 기자가 우리 김기현 대표 얘기를 최근 들어서 좀 이제 아주 좋게 말씀하시는데 같은 강동 출신이라고 편드는 건 아니죠? 그런 사람 아니죠? 네, 혈연지연 학연은 공적인 영역에서는 배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신을 밀어붙이는 고집센 문재인 대통령이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법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있긴 있는데 한 달간 토론에 여백을 둔 것은 하여튼 좋아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 다음에 언론 개혁을 꺼내 들고 있는데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김대중 정부도 언론 개혁을 하려다가 결국 보수 언론들의 저항에 손 놓고 말았는데 어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지 한번 지켜보죠. 그렇습니다. 부친의 부동산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윤희숙 의원의 사퇴 이거 쇼입니까? 진정성이 있습니까? 하도 의견들이 분분 해설이 뭐가 진실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뭐 언론중재법도 그렇지만은 지금 진영이 너무 분명하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과연 언론에 대한 복수심 아니면 그 피해의식 그리고 나중을 뭐 대비하는 뭐 그런 장치 뭐 이런 의구심을 갖는 쪽도 있고 아니다 언론으로 인해 가짜 뉴스라는 피해 국민들을 구제해야 된다 이런 또 입장도 있듯이 윤희숙 의원 이거는 뭐 진영에 따라서 극과 극을 달리고 있죠. 그러나 아버지의 투기성은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까운 노인이 그러게요. 그 세종시 꼴장돈을 그렇게 많이 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 있고 또 윤희숙 의원의 순수성, 기성 정치인하고 조금 다른 때묻지 않은 이런 태도랄까요? 그다음에 자기 정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뭐 인정은 해야 되겠죠. 그것까지 폄훼할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국회의원이 내 성 안 찬다, 내 마음에 안 든다, 아니면 내 성질대로 하겠다, 방빼 이건 조금 오버페이스가 아닌가 하는 지적도 해야 됩니다. 마라톤 볼 때 페이스메이커를 항상 데리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초반, 중반, 그다음에 후반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 이거 왜 그러냐면은 어느 순간마다 하는 오버페이스를 하지 않기 위한 그런 장치거든요. 너무 나가버리면은 백을 못합니다.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과 또 여권들이 프레임을 좀 잘 짰다고 그럴까요? 거기에 윤희숙 의원이 좀 갇히면서 자칫 순수성이 좀 희석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런 사태 수리가 될 건가 안 될 건가.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굳이 계급 올려줄 필요도 없이. 그렇죠. 원체 그 윤희숙 의원이 부동산 관련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저격수로서 활약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또 역으로 부메랑이 돼서 대선 기간 계속 윤희숙 의원이 리베로처럼 자유롭게 막 공격을 한다면은 여당 입장에서는 부동산 안 그래도 부동산 지금 족쇄처럼 돼 있는데 부동산 프레임에 잘못 갇히면은 거미줄에 갇힌 나비처럼 헤어날 수 있는가 이런 우려도 있는데 지금은 조금 기류는 바뀐 것 같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계속 언론에 밝히듯이 너무 뜻이 명확하고 완강하니까 수리해 주는 것이 맞겠다. 이제 만류는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여당도 그래 약간 절반 정도는 수리 가능성을 열어둔 것 같습니다. 의원직 사퇴 수리 여당이 찬성했다가는 자기들이 이제 피박 쓰는데 아마 이거 뭐 사퇴 수리는 안 될 게 뻔하고요. 제가 보기엔 일단 헌법에 경자 유전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설사는 아까 김 기자 말했지만 80대 노인이 하필이면 돈 들이는 세종시에 가서 논을 크게 샀단 말이죠. 이거 투기 아니라고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한 행위는 일단은 법의 심판 정해진 대로 처리가 되겠죠. 그러나 윤 의원의 사퇴권 이게 정말 좀 효과를 보고 그 진정성이 빛을 발하려면은 제 생각에는 개인적입니다만은 지난번 LH 사태 이후 좀 허지부지 돼 있죠. 공직자와 정치권 국회의원 정치인들의 부동산 검증 이걸 좀 확실히 하고 충분하게 좀 했으면 합니다. 이를테면 시장, 구청장, 군수, 시의원, 구의원 다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특공 이게 정말 특혜 아닙니까? 공무원 또는 공사 직원들, 공직자들 특공이라고 해서 투기 물론 아니라고 하지만은 아파트 상당히 싸게 얻어서 또 거기 살지도 않고 또 되팔아서 차익 남기고 지방 근무는 하기 싫다 하고 이 와중에 국민은 죽어나고 그러니까 늘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나라에 도둑이 많다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공직자 윤리법이 물론 있습니다만 이것을 고칠 것은 고쳐야 되겠죠. 1급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기업 재산 등록 공개 대상을 4급 이상까지 좀 늘리자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계속 의심을 받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허지부지하고 또 때 되면 또 튀어나오고 이렇게 할 바에는 좀 틀을 명확히 짜고 그 틀 속에 모두가 좀 넣자는 거죠. 그래서 공기업, 공공기관도 땅과 관련돼서 우리 땅이 제한적이잖아요. 우리 국토가 또 좁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수조사해서 클리어하게 하고 이 대선을 국면으로 해서 다시 전수조사 바탕으로 해서 좀 깨끗하게 출발하자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김 기자 그런 얘기 하던데 동감하고요. 근데요, 국회에서 윤희숙 의원 사퇴 수리 안 해줘도 윤희숙 의원이 그만두면 돼요. 지금 우리 회사 다니다가 회사 그만두고 싶은데 사장이 사표 수리 안 해줘서 계속 다닌다 이런 사람 웃기잖아요. 그래서 자기 싫으면 그 회사 안 나가면 된단 말이죠. 하여간 우리 대한민국에서 군대 문제, 이 땅 문제 영원토록 민감한 화두입니다. 자, 민주당 얘기인데 대선 경선 드디어 막이 올랐어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충청권 권리당원 온라인 첫 투표가 시작됐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1차 슈퍼위크라고 했는데 굳히기냐, 뒤집기냐, 충청도 경선 결과 어떻게 봅니까? 글쎄 이제 토요일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은 이게 이재명 후보의 독주, 예. 그러니까 과반 득표로 인해서 계속 이어가느냐, 예. 그리고 이낙연 후보의 뒤집기냐, 이 두 가지에 관심이 제일 많이 몰려 있죠. 예. 또 더구나 여당 대선 후보를 위한 이제 투표가 시작됐으니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선 당시 또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당시를 한번 본다면은 후보 될 때 첫 투표 결과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험치로 우리가 다시 되돌려 보면은 초반 판세를 잃는 데는 투표에 있어서는 첫 개표 이 득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뒤집거나 판세를 뒤엎기는 우리가 경험으로 봐서 굉장히 어렵더라. 뭐 노무현 후보 같은 경우는 울산에서 1위를 하면서 치고 나갔죠. 그래서 계속 가는 거고요. 골프에서 우리가 와이어 투 와이어 승리라고 하는 초반 1위 하면은 끝까지 계속 이어간다는 거. 문재인 후보도 2017년에 뭐 60% 초반 하면서 계속 후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충청에서의 그 득표 이 결과가 계속 갈 건지 아니면은 중간 어느 지역에서는 또 혼조 내지는 뒤바뀔 수 있는지 전 국민적인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등록 마쳤죠. 네. 경선 일정 방법 어떻게 됩니까? 네, 국민의힘은 15명이 등록을 했는데 윤희숙 의원은 또 자진 또 사퇴를 했잖아요. 그리고 한 명이 따로 또 추가가 되고 이랬던데 민주당이 박용진 후보가 71년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15명 모두 좀 노령층이죠. 신선한 이런 면은 조금 떨어진 것 같고 15명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한 70년대생이 한두 명 있었으면 어떨까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걸러낼 거니까요.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1차는 100% 여론조사로 9월 15일 8명으로 컷오프가 된다 그러죠. 그 이후에 이제 압박 면책을 한다든지 팀 배틀 토론을 한다 그러고 또 비전 토론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경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에 4명으로 2차 컷오프 하는데 당원 30%, 여론조사 70%를 반영을 하더라고요. 여론조사가 크군요. 네, 11월 9일 이제 정확히 민주당은 10월 10일에 최종 후보가 결정되는데 국민의힘은 11월 9일 한 달 정도 뒤지가 되겠죠. 이 대선 후보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때는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다이나믹하고 변화무쌍하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데 요즘 여론조사 보니까 홍카콜라 홍준표 후보가 5차 범위까지 치고 올라오는 게 참 대단하단 말이죠. 맞습니다. 단숨에 윤석열과 야권 2강을 형성했단 말입니다. 이게 홍 후보의 언변, 정치력, 내공, 잠재력의 결과인가 아니면은 여권 지지자들의 역선택 때문일까? 김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네, 역선택도 분명히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분명 그런 요소도 있을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진이 좀 또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박스권이 좀 갇혀 있었죠. 탈출이 잘 안 되고 약간 하락세를 또 보이니까 윤석열 후보에게는 적신호가 분명할 겁니다. 그러나 홍준표 후보 이미 뭐 산전수전 나름대로 다 겪었고요. 그렇습니다. 도지사 했죠. 국회의원 다선이죠. 당대표 했죠. 원내 총무도 했고 또 지난번 대선 후보도 했고 지금 대선 재수인데 충분히 능력 있는 분이고 가능성이 부정할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건 뭐 사실은 사실입니다만은 이 여론조사 역선택 문제 정말 국민의힘 당내가 좀 시끌벅적한데 이 ARS 같은 경우는 응답률이 2~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미미하다. 네, 아주 적극적인 응답자들, 정치에 관심 많은 사람들만 자기 그 의사를 분명히 나타내고요. 그러면서 자기 지지 정당을 숨기면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유리하도록 상대당의 상대적으로 약한 후보를 선택해 주는 것이 역선택 응답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뭐 여론조사 할 때마다 그건 조금씩은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걸 이제 어떻게 걸러내느냐 아니면 이것이 본선에서도 계속될까 이런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 얘기도 맞는 것이고요. 또 유승민 후보 말도 맞는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의 역선택 장치를 넣어야 된다. 이런 것도 맞다고 봅니다만은 이미 최고위에서 다 결정되어 있는 룰
이 룰을 일정 시간이 지나고 지금 후보 간의 선관위원장이 고치겠다. 네. 이건 괜한 분란이 아닐까. 정해진 룰은 저는 그대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고요. 이 오픈 프라이머리의 그 약점입니다. 예. 미국에서 우리가 도입을 했지만은 이 역선택이라는 것도 있고 또 정당의 후보를 뽑는데 정당 당원들이 권리당원, 내가 당비 내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이 당원들 의사가 중요한 거지. 그렇지. 본선도 아닌데 왜 당외에 예. 일반 국민 여론을 절반이나 반영을 해야 되느냐. 그건 정당이 뭐냐 이 말이죠. 예. 이념과 정책과 이렇게 일치되는 사람이 모인 게 정당 아닙니까? 예, 예. 제가 홍 후보를 지난 목요일에 인터뷰를 했는데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하고 맞붙으면 네. 공격하면 안철수를 자기가 이겼듯이 역전시킬 수 있다고 네.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네. 자, 지켜보고 지역으로 가보죠. 신세교육화점을 두고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뜨거운데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울산시가 뒤통수를 맞았다 하는 해석들이 많고요. 네. 중구 혁신도시 신세계백화점 처음 약속과 다르게 예. 오피스텔을 짓겠다 하니까 예. 현재 뭐 야당 정치인들 김두겸, 정가변, 박명우 예비 후보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예. SNS 또 반대 의견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민들도 반대 서명 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등 뜨거운 감자가 되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가 좀 명확하게 좀 잘 대처했더라면 이런 아쉬움도 좀 있어요. 예, 예. 신세계가 여러 번 약속을 바꿨잖아요. 네, 2013년에 벌써 7,200여 평 예. 혁신도시 555억 원을 들여서 샀다고 하는데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예. 지금 8년 지났잖아요. 그래요. 아직도 방치되고 있고 예. 백화점 들어온다 뭐한다 희망 고문이었죠. 네. 이 신세계가 왜 이럴까? 울산시민을 좀 무시하나? 그러면서 최근 대전에는 대형 그 백화점을 했다고 막 홍보하고 말이죠. 지금 시세가 2,100억 원 정도 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예. 그대로 판다 해도 4배 정도 이익을 본다는 것 아닙니까? 신세계 입장에서는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변경이 불가피했다. 또 이익을 위해서 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 투자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입장을 이해해달라. 예. 이익이 안 남는 것을 할 수 있겠네. 이런 하고는 있지만은 울산 시민들에게 한 약속들을 지금 8년째 뭉개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예.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일본의 이후수한 백화점들이 문을 마구 닫는 걸 보면서 뭐 신세계도 결국은 장사꾼 아닙니까? 네.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고 규모를 축소하는 것도 입장을 확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가기도 해요. 물론 뭐 그 입장은 하지만은 네. 그는 공적인 약속은 또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지역의 얘기로 돌아옵니다. 우리 쪽은 서석광 전 부군수가 사퇴하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면서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울주군수 출마한다는 거죠? 네, 명확하게 밝혔으니까요. 예. 공공정책연구소라는 것을 일단 문을 열었습니다. 예, 예. 이분이 지방고시 출신이죠. 예. 추석 전에 군수 출마 기자회견 하겠다고 SNS에 밝혔고요. 이분 SNS를 제가 쭉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민선 7기의 울산시 예. 그리고 현재 울주군수 여기에 딸린 어공들에 대해서 약간 불편한 심기를 좀 많이 나타냈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기분 나쁜 그런 표현들이랄까요. 뭐 좋지 않은 그런 글들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대한민국 번영과 공존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라고 믿는 유일한 정당이다. 예. 그래서 자기는 입당을 해서 자신의 소신과 철학 그리고 다양한 행정 경험을 국민의힘 안에서 녹여낼 계획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예. 이 서석광 부군수가 나와서 SNS를 쭉 하는 걸 보니까 민선 7기 지금 한 4년 동안 자기가 공직 계속 있으면서 갈등과 고난의 연속이었다 하는 불만을 약간 토로를 해놨어요. 불편했대요? 네네. 그런 그 뭐 예를 들었는데 본인이 시립미술관 건립 계획이 비틀려졌다. 여기 초기에 송철우 시장 초기에 조금 그런 면이 있었죠. 바꿨죠. 네네. 그리고 국비 반납이니 뭐 좀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이 좌절됐다. 예. 그리고 뮤지컬 외솔 최연배 이것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이런 모습들은 자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아이고. 안 좋다 하는 사례로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 시장과 군수에 대한 약간의 그 불신이랄까요? 그런 마음을 좀 드러낸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한편으로는 또 어떤 분들은 헌욱 전 부시장 시장 출마설이 있으니까요. 헌욱
서석광 콜라보를 기대한다 이런 또 시선도 있습니다. 아하. 지금 거론되는 또 현 민주당 송철호 뭐 시장도 70대, 예. 네. 또 국민의힘 야당 거론되는 후보들 다 70대니까 현욱, 서석광 50대 젊은 피로서 콜라보를 잘 짜면은 좋은 그림이 나온다. 또 이런 지적들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이 얘기에 좀 거닫고 싶은데 헌욱 네. 전 부시장 말이죠. 네. 이분하고 서석광 부원서는 울산시에 많지 않은 어쨌든 뭐 지방고시든 행정고시든 뭐 고시 출신 아닙니까? 네, 많지 네. 않은데 그래서 두 분 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공감이 갈 것이고 또 심환구 시장 시절에 두 분이 잘 나가던 고위직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두 분 다 뭐 엘리트 공무원, 예. 좋은 코스를 밟아왔던 것은 또 사실이고, 예. 그러면서 지금 뭐 이채익 의원이 이제 문체위원장, 상임위원장으로 이제 정식 절차를 다 거쳤지 않습니까? 그 얘기도 좀 해야 돼요. 네네. 이상은 의원이 이제 그 문체위원회에 계속 네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전화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이상은 의원이 굉장히 환영하는 이채익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한다. 예. 울산을 위해서 우리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예. 동행할 것이다고 예. 얘기를 했고요. 김기현 원내대표의 정치력, 협상력에 대해서 이상은 의원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네, 자기는 네. 언론중재법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예. 김기현 원내대표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줬다. 그리고 플랜 B 이른바 울산 시장 후보로서 민주당에 예. 플랜 B 설이 있는데 네. 확인 좀 해달라는 시당 위원장이니까 가동은 하고 있는 걸로 일단 예. 확인됐습니다. 예. 누구냐? 젊은 피고 차관급 경력을 지닌 누군가를 지금 공들이고 있는데 울산 사람이에요? 네. 울산시장 민주당 후보로 곧 본인이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그 추석 전후를 좀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짐작되는 사람이 한 두어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말은 못해도. 지금 뭐 이상은 위원장도 아직 이름 거명까지 예. 밝힐 단계가 아니고 본인이 예. 출마 기자회견 할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했으니까 예. 지켜보면은 추석 민심 때 아마 드러날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시장 후보 예비 후보지만은 거론되는 게 전부 야당만 복수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김두겸 뭐 박대동, 박맹우, 정가변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여당도 민주당도 송철호 시장이 재선 도전을 밝혔지만은 네. 경선할 수 있는 복수의 흥행 요소로도 좋고요. 예. 또 젊은 피라고 하니까 일견 또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역 언론들도 이분을 좀 밝혀내는데 취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그 이상은 의원이 네. 언변이 뛰어나지 않아서 그런지 진중하죠. 언론인들과 대화를 잘 안 하는데 우리 김 기자하고는 뭐 통하는 게 있는 모양이죠? 제가 원 북구민 아닙니까? 그래서요. 그래서요. 예. 뭐 그 우스개지만은 예. 이상은 의원이 좀 말이 무겁죠. 네. 뭐 정치적인 언사를 또 함부로 하는 분도 아니고 예. 뭐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 예. 그렇게 또 분명히 밝혔으니까 예. 아마 추석 전으로 한번 지켜보고 예. 새로운 뉴페이스 등장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로 이제 이상은 의원이 플랜 B를 얘기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해서요.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봤고요.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도 물론 우리가 늘 얘기했다시피 대선 결과에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네네. 아직까지 실망하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는다. 그리고 민주당 울산시당이 시장, 구청장, 군수 전부 다 여전히 이겼는데 네. 뭐 지금 사람들이 자꾸 적신호다 하는데 자기는 빨간불까지는 안 본다. 예. 황색 신호, 노란불 정도 갈까 말까 약간 망설여지지만은 그러나 절망하지 않는다. 현 판세를 그렇게 보더라고요. 이야. 자, 오늘의 이슈 답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죠. 네, 좀 비속어 뭐 GSGG라는 말이 현직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에게까지도 공개적으로 쓰는 판이니까 저도 비속어를 이거는 직접 화법이기 때문에 예를 드는 겁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닌데 대가리 박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가리 박아. 좀 뭐 비속어라고 또 비난할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처음 배울 때부터 채를 놓을 때까지 포기할 때까지 계속 듣습니다. 그러죠. 머리 들지 말라는 겁니다. 네네. 정치도 골프와 거의 같습니다. 180석이든 현직이든 위원장이든 정치인이 고개 쳐들면서 빳빳해지는 순간 망하는 내리막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머리 숙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머리 숙여 이러지 그냥 대가리 박아가 뭡니까? 네, 근데 골프 배울 때 헤드업 절대 금지를 강조하면서 하는 말인데 정치인에게 갑자기 비속어를 써가면서 충고를 하네요. 자, UPI 뉴스의 김잠출 기자와 함께한 이번 주 이슈타파 시청자 여러분, 김잠출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